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운대학교의 송승호 교수님을 모시고 저 배터리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광운대학교의 송승호입니다. 전기자동차의 시대가 상당히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체적으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EV 시스템 구조, 그다음에 네, 오늘 전기자동차의 기본 구조,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모터, 인버터, 그리고 배터리, BMS 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자동차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각국이 엔진 자동차의 그 제조 연한 같은 것들을 제한하고 또 연비 규제를 통해서 벌금을 물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2035년까지 엔진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여러 국가들의 계획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터리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 전기자동차 시대를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킬로와트 아워당 단가로 봤을 때 156불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 2024년 100불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의 가격이 얼마나 엔진차와 비등하게 경제성이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선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전기자동차가 되겠는데요. 이 차가 제가 타고 있는 차입니다. 테슬라는 2018년부터 모델 3를 양산하면서 크게 전기차, 순수 전기차의 보급에 길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차의 사양을 보시면 대략 한 350km, 좀 아쉬운 거리긴 한데요. 시속 최대 225km,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간 가속력이 좋아서 제로백 시간이라고 하죠. 100km까지 달리는데 약 5초대의 빠른 가속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테슬라의 어떤 그 보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이렇게 많은 보급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 결국 그 핵심에 배터리와 모터 인버터 기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아이오닉 5가 처음 나온 순수 전기차 플랫폼 안에서 만들어진 모델인데요. 차량 성능이나 충전 성능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 한 429km, 이게 20년 그 최초 모델 당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전 성능이 특히 충전 시간도 단축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먼 거리 갈 수 있는 그런 충전량을 달성한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는데요. 결국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결정짓는 것은 배터리와 또 이런 주행 능력, 주행 거리,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는가 하는 것은, 그 숨은 비밀은 결국 그 차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런 기본 플랫폼을 깔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성능에 따라 좌우가 되게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키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모빌리티를 가능하게 한 키 테크놀로지 배경에는 이 eGMP라는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파워 일렉트로닉스 기술이 있습니다. 이 전력전자 기술들은 모터를 구동하는 인버터, 그리고 충전기, 온보드 차저라고 부르는 OBC, 그리고 로우 볼테지 DC 컨버터라고 부르는 LDC 등으로 구성된 이런 핵심 부품들을 구성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후륜 모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고출력 그리고 고효율을 달성해야 먼 거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400V와 800V 멀티 충전 시스템을 장착해서
배터리의 전압을 기존의 400V, 테슬라가 갖고 있던 400V급에서 800V급까지 올려서 훨씬 더 빠른 속도의 충전을 가능하게 했고, 또 기존의 400V와 또는 800V 전용 충전기 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 충전 시스템도 개발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륜에도 모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전륜은 효율 향상을 위해서 디스커넥터 시스템을 구성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도 고에너지 밀도, 그리고 또 중량을 좀 낮게 가볍게 하면서도 또 냉각 효율을 좋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스마트 회생제동, 뭐 ICCU 이런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탑재해서 이러한 eGMP 플랫폼을 개발했고, 이 개발된 플랫폼 안에 이 개발된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차종의 차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한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경쟁력도 높아지고 또 우수한 성능을 일관되게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파워트레인의 오버뷰, 파워트레인이라는 건 동력 전달 체계를 말하는 건데, 이 동력 전달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오버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터 구동용 인버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에 후륜에 보통 모터가 달려 있는데, 이 모터의 회전 속도와 토크를 조절하기 위한 제어 기능을 장착하고 있고요. 이 DC 배터리로부터 AC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DC-AC 변환기를 기반으로 여기에 어떻게 스피드와 토크를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알고리즘까지 컨트롤러에 탑재함으로써 지능을 갖춘 어떤 구동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유닛에는 외부 단자와 연결되는 충전 포트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패스트 차징은 DC 차징을 하게 되고요. 즉 고속으로 충전할 때에는 외부에서 아예 DC 800V급으로 또는 400V급으로 전원을 공급해서 직접 배터리에 연결하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완속으로 충전할 때에는 AC 가정용 AC를 이용해서 다시 DC를 만든 다음에 배터리 충전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여드리는 AC to DC 컨버터 부분이 자동차의 내장재에서 돌아다니는 충전기다 라고 해서 온보드 차저, 탑재된 차량 탑재형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파트에는 이제 800V 배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여러분 차량에 보면 여러 가지 편의 장치들이나 또는 전등 등등 여러 가지 전기 부하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기 부하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엔진 자동차 시절부터 그동안 계속 사용되어 온 것이 12V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요. 이 12V 배터리 기반의 전원 공급 체계를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800V 배터리가 있더라도 다시 12V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DC to DC 변환 장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DC to DC라고 하는 것은 800V DC에서 12V DC를 만들어낸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컨버터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봐서 지금 네모 박스 3개가 이 자동차 안에는 꼭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지는 자동차 안에 중요한 일을 하는 전력 변환 장치가 크게 적어도 세 가지 종류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이제 전기차를 써보면 가장 아쉽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충전입니다. 충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게 가장 관건이 될 수 있고요. 그만큼 충전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충전 체계를 갖춤으로써 편리하게 사용자들이 전기차 사용자들이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성을 갖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급속 충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은 빨리 충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빠르다는 것은 굉장히 대용량으로 한꺼번에 많은 전기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기존의 전력 설비 용량이 부족한 경우들도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뭐 아파트에서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 급속 충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전기를 더 땡겨 와야 된다. 그럼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밖에도 배터리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보조적인 장치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전기차를 활용해서 또 전기차의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많아지는 전기차들이 어쩌면 개통으로 한전 개통으로 전기를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2G라는 컨셉도 나오고 있고 해서 이 부분도 간단히 좀 뒷부분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따라서 주목받고 있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인버터의 응용 분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에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러한 발전 설비들이 전부 다 인버터 기반으로 출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 수요가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2000년대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2010년도 무렵부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버터들이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EV뿐만 아니라 HEV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 쪽에도 마찬가지로 인버터와 충전, 온보드 차저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버터의 증가 흐름은 다시 인더스트리얼 어플리케이션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 있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향후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절감 등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EV의 판매 세일즈를 한번 보시면 상당히 급격한 추세로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등장이 본격적으로 2020년대 이후부터 대규모 생산의 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누가 더 많은 전기 자동차를 또 경쟁력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만큼 배터리는 공급이 되느냐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서 지금 치열하게 자동차의 생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또 설비 투자라든가 또는 인력 보강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전기차를 타보신 분들은 다시 엔진차로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요. 그래서 변화의 방향은 이미 서 있다.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속도감 있게 갈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 전기차 쪽으로 진행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연비 규제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에 의해서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이런 분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 어떤 일들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 좀 나열된 것과 같은 전문성을 갖추고 그리고 그러한 설계 능력을 갖춘 그런 기술 인력들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액티비티에 대해서 좀 보여지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기계공학 분야에서의 어떤 지식, 전문성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점점 크로스 도메인한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적인 분야, 기계적인 분야, 또 예를 들어서 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또는 전기적인 특성을 만족하면서도 또 어떻게 하면 작고 가볍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주어진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적인 특성들이 전압이 높아지면서 EMC라든가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펑션 테스트 이런 쪽의 수요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런 유망한 잡들을 좀 몇 개 나열을 해봤는데요. 파워트레인 분야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크게 5가지 분야를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네. 앞으로 이어질 내용들에서 이와 같이 전기차의 핵심 구동 능력을 좌우하는 부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품들이 어떠한 그 흐름으로 개발되고 있는가를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2019년 10월에 전력전자 학회지에서 특집 원고를 내면서 친환경 전기자동차 핵심 요소 기술이란 이름의 특집 원고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크게 4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충전기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또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핵심 요소 기술은 뭐냐, 그게 개발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내용들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담아낸 특집 원고입니다. 일본 충전기 분야는 이제 전력연구원에서 원고를 써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배터리 핵심 기술의 동향, 흐름에 대해서는 LG 화학, 당시 LG 화학이었고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배터리 개발 팀장께서 직접 원고를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량용 전력 반도체 기술을 언급했는데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방금 전까지 주로 말씀드렸던 전력 변환기들의 또 핵심 요소 부품은 결국은 전력 반도체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 반도체를 만나게 되는데 전기자동차에서 또는 자동차 전반에 걸쳐서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차량이 못 만들어지고 뭐 가격이 올라가고 딜리버리가 늦춰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자동차 안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특히나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그 비중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버터가 고효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반도체 기술, 특히 와이드 밴드 갭이라고 하는 새로운 반도체가 지금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장착이 됐기 때문에 이만큼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선도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그러한 전력 반도체의 그 시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인버터에도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소개를 좀 담고 있고요. 독일의 인피니온사의 전력 반도체 기술 소개 특집 기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모터입니다. 모터 설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것은 현대자동차가 직접 자신들의 전기차, 고속 전기차에 대해서 모터 설계 기술 동향에 대해서 제시를 한 내용입니다. 19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20년도에 나온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EGMP라는 플랫폼에 앞서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핵심 부품 기술들이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시기적절한 특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제가 특집 원고를 주관하게 됐고 거기서 주요 저자들의 어떤 원고를 받아서 정리하면서 이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흐름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이 중에서 주로 모터 인버터 분야 그리고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 또 충전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터 인버터 기술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 자
엔진이죠, 엔진. 마치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엔진 역할을 했던 것이 전기 자동차에서는 사라지고 이제 모터로 대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즉, 어, 차에 있어서 엔진이 중요한 만큼 전기 자동차에서의 모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모터 기술을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어떠한 퍼포먼스, 어떠한 효율, 뭐 어떠한 무게, 가격 등등을 낼 거냐. 이것은 전기차를 만드는 차량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터 기술, 그 다음에 그걸 모터랑 사실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모터가 그냥 놔두면 굴러가는 게 아니라 모터의 정확한 속도, 정확한 토크를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가 인버터이기 때문에 이 모터와 인버터는 쌍으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건 좀 오래된 모델이긴 한데 사실 현대도 한 10년 전부터 벌써 연습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울이라는 차 모델을 가지고 EV를 처음 만든 게 2014년이고요. 그 이후에 2019년부터는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로 차를 만들었습니다. 최초 모델에 대한 그 부품 사진이나 또는 그것들의 사양에 대해서 간단히 나열했는데요. 지금 보면 참 뭐 좀 뭐랄까요? 좀 하찮다? 좀 작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처음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과연 배터리 기반으로 차가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 모든 요소 기술들은 다 필요했었고요. 모터도 필요했고, 인버터도 필요했고, 배터리 시스템도 다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레벨이 달랐던 거죠. 그때 모델들하고 지금 모델들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 훨씬 더 혁신적이고 또 표준화된 형태로 아까 보여드린 소위 플랫폼화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게 없었고 기존의 엔진차를 가져다가 어떤 부품들을 드러내고 예를 들면 뭐 엔진이 필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엔진 드러낸 자리에다가 어떻게든 꾸겨 넣어서 모터 넣고 또 인버터 넣고 이렇게 하는 식의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차들이 소울, 그 다음에 코나, 뭐 니로 이런 차들이 엔진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죠. 그러나 이제 아이오닉이라든지 또 EV6라든지 이런 차들은 엔진차는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큰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터 제어는 이 책을 기반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요. 뭐 제가 책 소개는 아니지만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터 제어의 개념을 잡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모터는 회전을 시키는 장치죠. 전기를 받아서 전압 전류를 넣어줘서 회전체의 회전 운동을 일으켜주고 그 회전체가 부하를 회전시키면 그게 이제 뭐 바퀴가 될 수 있는 거고 타이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을 해주는데 과연 그 얼마만큼의 일을 해주느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또는 파워를 전달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회전 속도와 토크에 달려 있습니다. 회전 속도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토크는 그 회전력을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둘을 곱한 값이 결국 전달되는 파워입니다. 즉, 모터가 부하에게 파워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 배터리에서 그걸 끌어다가 모터가 파워를 부하에 전달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터와 인버터가 구동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오른쪽 하단에 지금 보시면 위치가 조금 잘 안 보이네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은 이제 도식도인데 전원 장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원 장치는 배터리죠. 그리고 전력 변환 장치가 있을 건데 이건 인버터입니다. 그리고 이 전력 변환 장치의 출력은 모터로 전달이 됩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면 배터리는 DC라고 말씀드렸고 모터는 모두 100% AC 모터입니다. AC 3상이라고 부르는 모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DC를 AC로 바꿔주는 전력 변환기가 필요하고 이 전력 변환기가 모터에 전달하는 전력이 파워가 잘 전달되나를 관찰하기 위해서 전류나 전압 또는 속도 같은 것들을 소위 센서를 써서 피드백을 합니다. 피드백이라는 것은 되먹임을 한다. 피드백을 해서 그것을 원하는 그 지령값과 비교했을 때 괜찮은가 확인하고 그 지령값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제어기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전력 변환 장치의 최종적인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모터 제어라라고 얘기하고 이 모터 제어를 잘 하는 것이 결국 자동차의 성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AC 전동기는 3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동기기가 있고 유도기라는 게 있는데 개념은 이 오른쪽 그림 것 같습니다. 그 원형 바깥의 원은 똑같습니다. 코일 3개가 이렇게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삼각형 모양으로 3개의 코일이 있기 때문에 3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코일 3개가 구성하는 것은 뭐 똑같은데 가운데 이제 자석이 돌아가느냐 전자석이 돌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회전형 로타가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영구자석형, 특히 매입형 영구자석인 PMSM을 주로 전동기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기로는 농형 유도기를 테슬라가 처음 사용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종적으로는 매입형 PMSM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 통일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유도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유도기는 테슬라의 모델 S, 2012년에 나왔던 모델 S에서 채택한 자동차용 구동 전동기이기도 합니다. 자, 유도기는 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프레임 안에 회전자가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회전자의 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하가 달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도기의 특징은 뭐냐면 회전자에 별도의 자석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냥 구리선이라든지 알루미늄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회전자에 전류가 흐르게 하고 그 전류가 유도돼서 고정자와 고정되어 있는 그 프레임과의 그 반발력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회전자 다이캐스팅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이제 그래도 약간 유도기는 효율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동기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기기는 영구자석형 동기기를 많이 쓰게 되고요. 회전자 파트에 영구자석을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자 파트는 유도기나 동기기나 동일한 형태를 갖게 되고요. 여기 지금 모양의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고정자의 권선들이 어떻게 감겨 있나를 지금 도식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 건데 이제 3상 코일 A상, B상, C상을 각각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하늘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이 공간적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A상 먼저, B상 그 다음, C상 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됨으로 인해서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흐르는 전류들이 ABC 순차적으로 흐르게 되죠. 그럼 ABC 순차적으로 흐르게 되면 단면 각도에서 바라볼 때에도 ABC 어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자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회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회전이 만들어진다. 그럼 그 회전에 따라서 영구자석이 따라 돌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이때 이제 안에 들어있는 회전 파트는 연구자석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우측 하단에 보면 까만 색깔, 진한 까만 색깔 부분이 연구자석입니다. 연구자석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회전자 모양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좌측 상단에 있는 이러한 모양 같은 경우에는 회전자 파트 까만 모양이 지금 뺑 둘러가지고 회전자의 표면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표면인데 꽉 차 있지는 않고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까만 연구자석이 좀 더 안쪽에 파묻혀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Interior Permanent Magnet이라고 부르고요. 약자로 IP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PM 형태의 회전자 회전자가 실제로 전동기에 전기차용 전동기에 구동용 전동기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타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세 번째 모양이나 약간 변형된 네 번째 모양을 섞은 형태가 지금 현재 전기차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전동기의 회전자 구조입니다. 뒤에 좀 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그 동기 전동기를 활용하게 되면 그만큼 더 자석의 배치에 따른 어떤 회전력의 증가 요인들이 더 있습니다. 회전 토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토크 회전력을 좀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돌국형이라고 부르는 구조, 세일리언트 폴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자석의 사용량이 또 적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재료비가 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속으로 회전하게 되면 이게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것들은 잘못하면 원심력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2만 rpm까지 돌아야 되는 이러한 회전 운동을 위해서는 안쪽에 심어 놓는 것이, 그러니까 자석을 안쪽에 박아 놓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토크 발생 효율도 높고 해서 RPM이 전기차 구동용 모터에는 다 천하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전히 이제 연구자석의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 될 거예요. 이 자석의 특징 자체가 굉장히 고자석 밀도를 갖는 머티리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희토류 금속, 그러니까 세상에 흔하지 않은 희귀한 그러한 금속류들이 이 자석을 만드는데, 강한 자석을 만드는데 쓰이고 있는데요. 네오디뮴뿐만 아니라 디스프로슘, 이러한 잘 들어보지 못한 원소 기호를 갖는 요소들을 어떠한 만큼 함유해서 이 자석을 만드느냐, 그리고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금 쓰면서도 원하는 자석을 얻어내고 그걸로 힘을 원하는 만큼 얻어낼 수 있느냐, 딱 최적 설계가 중요한 거죠. 최적화된 설계를 하는 그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만일 재료를 대체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저렴하고 새로운 재료로 대체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까지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연구자석을 현재는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자석 자체를 의존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유도기 타입에 대한 연구도 한쪽에서는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차하면 이제 자석 문제가 수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유도기 쪽 효율은 약간 떨어지지만 그 유도기 쪽도 또는 어떤 다른 리액턴스를 포함한 형태의 새로운 머신을 좀 더 활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최적 설계를 위한 그 여러 가지 도구들은 이제 전자장 해석이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FEM이라고 약자로 부르고요. Final Element Method의 약자이기도 한데요. 역기전력을 어떻게 분포시키고 또 자석을 어떻게 배치시켜서 원하는 성능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최적화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정리하면 모터 기술의 개발 동향은
크게 아래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 사양이 왼쪽에 나열되어 있고요. 원하는 게 뭐냐? 싸게 만드는 겁니다. 재료비를 싸게.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 버틸 수 있게, 그리고 효율을 최대한 높여서, 그리고 내구성 좋게 만드는 것이 좋은 모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결정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다 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지금 선들 보이시나요? 이 선으로 연결되는 재료비를 크게 좌우하는 건 뭐겠습니까? 역시 자석이죠. 자석의 어떤 특히 휘토류 양을 얼마나 덜 쓸 수 있을 거냐. 그다음에 고정자 회전자의 어떤 설계 컨셉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온도라든지 효율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헤어핀 건선 기술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카퍼 다이 캐스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효율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 그다음 부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절연제의 하이 DVDT라고 해서 인버터 기반으로 구동하다 보면 발생하는 전압 변동률 DVDT가 하이 스파이크성 전압 변동률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고속 베어링, 아까 2만 RPM 말씀드렸는데 15,000, 2만 RPM 도는데 문제가 없고 효율 높은 베어링, 그 다음에 냉각 굉장히 중요하죠. 온도에 있어서 뭐 결정적이고 17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자석이 어떤 온도 이상 넘어가면 자석으로 해서 성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특히 자석 쪽의 온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그리고 등등 해서 결국 모터의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 어떤 핵심 요인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드립니다. 네, 전기자동차용 인버터의 그 주회로, 메인 회로와 구성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에 차가 있고요. 이 차에 감속기가 있고 감속기에 모터가 붙어 있습니다. 모터는 3상이고요. 즉 왼쪽에 보시면 권선 3개가 들어가서 이 모터의 구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모터의 그 구동력을 만들어주는 이 권선에 EV 인버터라고 되어 있는 박스가 있죠. 이 박스가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려는 인버터 파트입니다. 자, 인버터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3상 모터 권선을 구동하기 위해 뭐 별도의 뭐 필터 같은 건 없고요. 바로 전력 반도체 스위치입니다. 이게 전력 반도체 스위치가 총 6개가 들어있는데 각 A상, 만약에 A상, B상, C상이라고 한다면 각 상에 위아래 스위치 해서 총 6개의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지금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이게 전력 반도체의 정말로 실제로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를 역병렬로 조합을 시켜놓은 것을 하나의 스위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 반도체 스위치가 하는 역할은 빠른 속도, 고속으로 턴온, 턴오프, 온, 오프를 반복하면서 왼쪽에 있는 배터리 전압 보이시죠? 메인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800V다. 그러면 그 800V DC 전압을 받아서 그 800V DC 전압을 그 모터에 어떤 식으로 인가해 줄 건지를 스위치가 결정하게 됩니다. 즉 스위치의 조합을 만들어내는데 그 조합에 따라서 어떨 때는 A상은 만약에 위로 붙이고 위로 붙인다는 말은 위에 쪽 스위치를 켠다는 뜻이고요. 대신 아래쪽 스위치는 꺼야 되겠죠. 그리고 B상은 뭐 아래쪽 스위치를 킨다. 만약에 그러면 위에 쪽 스위치는 끄고 아래쪽 스위치를 켰다. 그리고 C상도 아래쪽 스위치를 켰다. 그러면 A는 위, B는 아래, C도 아래. 그래서 1, 0, 0 이런 조합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뭐 B상을 켜고 뭐 C상, A상은 아래로 끌 수가 있고요. 이런 총 6가지 조합, 총 8가지 조합이 나옵니다. 8가지 조합이 나오는데
이 조합을 가지고 모터의 전압을 이렇게 넣었다 저렇게 넣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상이 더 높을 거냐, B상이 더 높을 거냐, C상이 높을 거냐, 매 순간순간마다 달라지겠죠. 그러면 흐르는 전류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인버터는 스위치다. 그리고 스위치의 조합, 스위칭 조합을 그때그때 결정하는 것이고 매우 빠르게, 즉 초당 뭐 2만 번, 5만 번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하는 건 누가 결정하느냐? 여기 보시면 박스 밑에 있는 박스가 있는데 인버터 드라이브 앤 컨트롤 서킷이라고 되어 있는 32비트 DSP 파트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뭐 하는 거냐? 각종 센서, 예를 들면 뭐 전류라든지 속도라든지 뭐 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센싱을 하고요.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이런 상황이면 지금 스위치를 어떻게 켜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 판단을 내린 것을 여기 화살표가 지금 보이는데 총 6개의 스위치가 있다고 했으니까 각각의 스위치에 펄스를 인가해 주게 됩니다. 그 온오프 펄스죠. 그 펄스의 듀레이션이, 펄스의 폭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펄스 폭에 그 정보를 담아서 보내주는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PWM을 통해서 이걸 구동하기 때문에 PWM 인버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각종 통신 등을 통해서 이 인버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는 차량 제어기로부터 지령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이클 컨트롤 유닛과 이 통신을 담당하는 이러한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인버터 자체가 결국 하는 역할이 왼쪽에서 DC를 받아서 오른쪽 AC 3상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스위치들이 턴온 턴오프 할 때마다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그 손실이 뭐 작지만 그게 쌓이다 보니까 또 워낙 뭐 모터 전격이 250kW 정도 되니까 그런 대용량 모터에 불과 1%만 손실이 생겨도 250kW 1%면 얼마입니까? 2.5kW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2.5kW짜리 히터가 돌아가고 있다. 얼마나 열이 날지 좁은 공간 안에서 최적 뭐 얼마나 될까요? 뭐 한 30cm, 20cm 뭐 이런 사이즈 안에 들어있는 이 인버터가 그 정도의 열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지금 큰 손실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버터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개념을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결국 전력 변환 장치는 전력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뭐 생성시키거나 소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효율은 100%를 거의 보장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효율이 좋습니다. 중간에 손실을 일부 약간의 손실을 있지만 1, 2%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들어오는 파워와 나가는 파워를 형태를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들어오는 파워는 DC인데 나가는 파워는 AC로 만든다든가 또는 AC 파워가 들어오는데 뭐 주파수를 바꾼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전압을 바꾼다든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전력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크기나 주파수, 위상, 또 상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고요. 그 중에 DC에서 AC로 바꾸는 것을 인버터라고 부르고 DC에서 DC로 바꾸는 것을 초퍼 또는 DC-DC 컨버터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지금 전기자동차에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두 가지 대표적인 변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터리를 DC 배터리를 소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버터의 하드웨어를 좀 살펴보면 인버터의 그 전력 반도체가 주요 핵심 부품이 됩니다. 이 전력 반도체의 내부 사진을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건 겉에 모듈 팩이고요. 결국은 작은 실리콘 칩들의 실리콘 기반의 칩들의
어떤 조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보시면 안에 굉장히 복잡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결국은 칩들이 여러 개 모여서 병렬로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A상, B상, C상, 그러니까 위에 단자 3개가 있는데 A상, B상, C상입니다. 각각. 그렇기 때문에 이 3상 인버터를, 즉 3상 모터에 필요한 전력 반도체를 다 이 하나의 패키징 안에 다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가지고 있는 성질, 오토모티브 스펙을 맞춰야 되고 인더스트리얼 스펙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특집 원고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제일 약해요. 예, 인버터에서도 전력 반도체가 제일 열도 많이 나고 또 이게 약하기 때문에 터지면 반도체가 터집니다. 예, 결국은 모터가 터지는 건 그렇게 별로 없고, 예, 반도체가 터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반도체의 수명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증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어떤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테스트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화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용 인버터의 여러 가지 부품 중에서도 또 그 커패시터가 있는데, 필름 타입의 커패시터를 쓰게 됩니다. 커패시터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모든 자동차에 쓰이는 커패시터들이 이제 메인 커패시터가 필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해 커패시터라고 불리는 그 기존의 커패시터들은 용량은 큰데 비해서 손실이 조금 더 컸습니다. 손실이 크고, 손실이 크다는 얘기는 그 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열이 발생하면서 자꾸 성능이 조금씩 열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는데, 메탈라이즈드 필름 커패시터는 그런 특성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굉장히 작고 굉장히 높은 주파수에서도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필름을 쓰고 장시간의 수명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도 특성, 주파수 특성 전부 좋고, 그 다음에 셀프 힐링이라는 기능도 있어서 일부분이 살짝 좀 이상해지더라도 그 부분만 따로 떨어져 나가고 따로 분리되고 나머지는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커패시터 선정이나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SP 중심의 제어 보드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소프트웨어가 결국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이 컴퓨터 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필요합니다. 모터 구동 인버터에도 왜 DSP를 쓰냐면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의 약자인데, 고성능, 그리고 특히 인버터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산하고 동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스위치 한번 껐다 켰다 하는데 보통 20 마이크로세컨드 내외 정도 안에서 모든 연산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만 분의 1초, 5만 분의 1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의사 판단을 하고 켜라 마라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연산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성이 되더라도 열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는 어떤 자동차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 이것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구조 설계,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최적이나 중량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간 효율성, 또 절연거리, 그 다음에 전자파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한 어떤 구조 설계가, 최적의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열 유동 해석이라는 건 아까 전력 반도체 부분에서 하단에 보면 금속으로 방열판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력 반도체 스위칭을 통해서
발생하는 열들을 빨리빨리 빼줘야지 온도가 덜 올라갑니다. 그래서 냉각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냉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유동 해석, 냉각 파이프, 순행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도 인버터 기술의 하드웨어 설계에 중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의 개발 방향은 크게 전력 밀도 향상의 측면에서 구동 모터 고속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전력 반도체의 내량이 증가한다든지 전용 부품 소자들을 소생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디지털 제어에서 이런 부분들이 성능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인버터 기술의 개발 흐름 동향은 결국 소형 경량화가 핵심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소형 경량화를 하면서도 온도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발열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키가 되겠고요. 효율을 높여야지 열도 적게 나고 그리고 온도도 관리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더 작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다 서로 엮여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배터리가 800V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400V로 스위칭 하던 것들이 한 단계 올라갔지 않습니까? 800V급이 되면서 그만큼 전압이 2배로 높아졌기 때문에 스위칭을 할 때의 스트레스가 더 커졌습니다. 껐다 켰다 할 때 보면 끄는 순간, 키는 순간 이런 스파이크성 어떤 서지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스파이크가 튀게 되는데 그러한 스파이크까지를 버틸 수 있는 그 고전압 성능이 중요한 설계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가는 방법, 수단은 뭐냐면 패키징입니다. 패키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더 몰딩이라든지 또는 와이어리스 본딩이라든지 또는 방열 더블 사이드드 쿨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패키징을 잘 만들므로 인해서 더더욱이 이런 목표하는 성능들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좀 통합의 개념들도 좀 필요하고요. 부피를 줄이고 가격 절감을 위해서 통합하는 그리고 반도체의 어떤 토폴로지를 바꿔본다든지 또 와이드밴드갭 전력 반도체라고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테슬라가 처음 시도한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와이드밴드갭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 일종인데 기존의 실리콘이었던 것을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새로운 물질을 가진 반도체로 대체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시장에 없었던 건 아닌데 이걸 테슬라가 과감하게 약간 높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적용을 하면서 거기서 효과를 본 거죠. 효율을 다만 1%라도 높였습니다. 근데 그 1%가 굉장히 크게 다가온 거죠. 그리고 이게 파괴적인 게 뭐냐면 실리콘 카바이드가 야 이거 많이 쓰인다 이렇게 되니까 생산이 늘어나고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물론 실리콘보다는 아직도 많이 비쌉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보급 확산이 되고 또 가격이 다운되고 더 효율이 높아지고 더 판매가 잘 되고 이런 선순환으로 들어가면서 이 트랙션용 그러니까 구동용 인버터 오토 구동용 인버터에는 실리콘 카바이드가 아예 표준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건 큰 일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밖에 수동 부품들도 이 부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나열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뭐 인버터든 모터든 이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테스트하고 검증하죠? 여기에 어떤 설계 지표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단품 시험도 하고 그리고 통합 시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속 고효율의 다이나모 시험 세트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다이나모가 뭐냐 하면 이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반 위에다가 축을 놓고 모타와 테스트용 모타와 또 반대편에 그 테스트 모타 그러니까 그 구동용 하나는 구동으로 쓰고 하나는 테스트용 시험 대상으로 쓰는 모타를 두 개를 축을
연결을 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맞붙여 놓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한쪽에서 돌리면 다른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모터를 돌리면 그 반대편에 있는 모터가 안 돌아가려고 뻗팅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돌리려고 하고 반대쪽에서는 뻗팅기려고 하고, 뻗팅기려고 하는 힘을 조절하게 되면 실제 운전 조건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된다. 그럼 오르막길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반대편 모터가 더 좀 세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동 모터 입장에서는 힘이 드네, 힘이 더 들어가네 하고, 그렇지만 나는 속도를 내야지 또는 토크를 더 힘을 내야지라고 해서 더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능들을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면서 그 시나리오 하에서 이 테스트 모터가 과연 제 일을 잘 하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이걸 다이나모미터라고 부르고, 각종 센서가 있고 뭐 모든 게 다 계측되고 기록되고 이렇게 하는 장치들이 붙어 있습니다. 줄줄이 붙어 있죠. 그래서 뭐 이거 한 유니트 하면 한 최소 5억에서 10억 정도는 하는 것으로 실차급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비들을 갖추어서 구동 성능을 테스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환경 시험, 그 밖에도 모터나 인버터 이런 구동 장치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가혹한 환경에서 신뢰성을 검증하는 시험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규격들에 따라 하게 되고 수명 가속 시험 등도 필요하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기 자동차의 전기 구동에서의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은 모터다. 그리고 그 엔진 모터는 그냥 코일입니다. 코일과 자석입니다. 그럼 그냥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인버터라는 걸 이용해서 각 상에 A, B, C 상에 필요한 전압과 전류를 공급해 줘야만 얘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돌려서 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속도, 적절한 토크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발생하기 위해서는 센서를 달고 그 센서를 이용해서 모터의 상황을 파악한 후에 그 상황에 맞는 전압과 전류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모터와 인버터를 따로 떼서 생각하면 안 되고, 모터와 인버터는 한 세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세트가 어떻게 조합을 해서 그 상황에 맞게 반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운전자는 차가 잘 나가네,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힘을 내주고 가속을 해주고 또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지,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브레이크 얘기를 잘 안 했는데, 모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써서 전기를 공급해서 모터에서 회전력을 얻어내는 거라고 한다면, 갑자기 급제동을 해야 될 때에는 모터를 이용해서 반대로 회전하는 방향과 반대의 토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주게 됩니다. 그게 제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차량을 운전할 때 보면 엔진이 한 방향으로 힘을 내지 역방향으로 힘을 내는 건 아니었거든요. 물론 엔진 브레이크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건 억지로 낮은 속도, 그러니까 RPM을 높여주는 것이고요. 그 기어비를 변속해 갖고 RPM을 높여주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엔진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장치입니다. 기름을 태워서 축을 돌리는 역할을 하지 축을 역방향으로 돌게 하지는 않습니다. 역방향으로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터는 그게 아니라 원하면 전류를 마이너스로도 줄 수가 있어요. 즉 토크를 마이너스로 준다 또는 전류를 마이너스로 준다는 것은 돌아가는 방향,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서 그 에너지를, 그 파워를 고스란히 배터리에 다시 넣어 놓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그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는 셈이 되고 그 저장된 에너지는 다음번에 더 많은 거리를 가는데 쓸 수 있도록 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타보시면 그 브레이크 패드가 안 달아요. 거의 닳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아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습니다. 그런데 그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우선적으로 모터를 시켜서 그 회생제동이라는 것을 하지, 회생제동이라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데 에너지를, 토크를 빼내서 배터리로 다시 넣어 놓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실은 뭐 불과 1, 2%밖에 없어요. 거의 다 에너지를 다시 빼내서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터 효율까지 하면 한 5% 내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만 손실이 있고 고스란히 운동 에너지를 다시 전기 배터리에 화학 에너지로 저장해 놓을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연비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도 갈 일이 별로 없죠. 예. 저 지금 7만 킬로 탔는데 뭐 패드 가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예, 전혀 패드가 잘 닳지 않는 정도로 오래 했습니다. 자, 결국 정리하면 전기 구동의 핵심 부품은 모터와 인버터이고 여기에 자동차 쪽에서 요구되는 신뢰성 또 성능은 일반 다른 인더스트리얼 버전보다는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가격, 크기, 무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진동, 신뢰성 이런 측면에서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기준의 어떤 스펙을 요구받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을 반드시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는 전기 에너지를 기계 운동 에너지 바꾸는 에너지 변환 장치고요. 동작 원리와 모델링은 직류를 이해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모터는 전부 AC 교류 모터가 되겠습니다. 특히 두 가지 유도기와 매입형 전구자석 동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매입형 연구자석 동기기 즉 IPM이 대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LPM에서의 핵심은 회전자의 모양입니다. 회전자 단면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다. 그 밖에 이제 모터 설계에 있어서의 지향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히토류 가격 때문에 이 수급 문제로 유도기도 더 앞으로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인버터는 3상입니다. 3상이고 PWM 말씀은 안 드렸는데 펄스 폭 변조 PWM 인버터 구조이고 IGBT를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실리콘 카바이드를 사용하는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출시만 된 게 아니라 이걸로 다 2024년 미국 그 학회에서 전시회에서 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모델에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로 거의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집 논문들을 기반으로 전동기와 모터와 인버터에 대한 새 PDTV입니다. 참 PD입니다. 드레이 PD입니다. 경제산업 재테크 분야를 해석하고 흐름을 분석하며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 엔터테인먼트도 참여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산업 분야를 다루면서 Political Economy, Entertainment and Science, Good Life, Happiness, Money, Rich Business Culture, 정치, 경제, 문화, 삶, 비즈니스입니다. 드레이 PD, SAPD, Superior Excellence Platform do입니다. Experience and Lecture and Talk Show도 합니다. 재테크, 주식, 부동산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결론은 이 땅의 젊은 층부터 미래가 불안하고 중장년층도 노후 대비가 확실한 층이 적다는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 관련 영상도 많이 올리려 합니다. 법인 체제로 운영합니다. 법인은 SAPD, INT, 컨설팅, R&D, 부동산 개발, 에이전시, 비즈 등 드레이 PD입니다. 실제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움과 자료도 받아 참조합니다. 매일매일 대응은 안 하셔도 됩니다. 컨텐츠는 직접 작성하여 영상 제작합니다. 내용이 중요하지요. 책임 있는 컨텐츠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며 증액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경제 경영 산업 정책 기초는 그냥 숙지하세요. 세상은 경제는 정책의 영향이 존재합니다. 정책 효과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소중한 젊은이들의 100만 원, 1000만 원이 소중합니다. 흐름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콘텐츠를 확인합니다. GDI의 캐르메와도 함께합니다. 자료 영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경제를 분석하며 산업 분석과 국제적 흐름을 분석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